예, 마지막인데요. 이게 제목은 이렇죠. 그 교양교육 비교 분석 틀 판단 준거에 대한 건데, 지난 토요일 날 우송대학에서 교양교육 학회했잖아요. 오래간만에 오프라인 모임에서 아주 성황리에 잘 맞춰진 것 같은데, 가끔 그런 류의 모임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해요. 학문 분야로서 교양학 또는 교양교육학이 존재하나? 성립되나? 실제 우리 교양교육 회원은 한 2,000명쯤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교양교육의 종사자 숫자가 그만치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교육 진행되는 거랑 이 분야가 학문으로 성립되냐? 그런 질문들을 가끔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전국 각 대학이 지난 6월 20일 날 글로컬 30 예비 선정한 거 15개 나오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대학이 지금 계획서 수정 계획서 집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학 혁신 사업 수정 계획서 내는 거. 이게 기본 기조가 전공 없애는 거. 그러면서 이제 뭐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전공 허물어 버리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기초교육, 기초학문 역량을 어떻게 키우느냐? 그 다음에는 교육부가 또 하나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융복합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시민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기본 틀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이 지금 이제 외적 요인에 의해서, 정부 정책에 의해서 막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오늘 이 논의하고자 하는 이 준거 틀이란 게, 저기 이제 화면 띄워져, 아직 안 띄웠나요? 보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자료에 구분해서 외적 요인, 내적 요인, 그럼 두 개를 연계하는 요인까지 해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아까 바로 앞에 윤승준 교수께서 유럽의 교양교육 이야기한 거랑 지금 우리가 곧 논의할 이 내용이 교양교육 종사자로 하여금 이 혼돈의 시기, 어려운 시기, 근데 사실은 정권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교양교육 담당자로서 우리 나름대로 논리적 근거를 공고히 할 필요가 점점 더 커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이 교양교육 컨설팅이 그냥 기술적인 문제, 컨설팅을 진행하는 그 절차상의 문제만 볼 게 아니라 교양교육 종사자들이 이론적으로 좀 더 무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저는 또 의미를 새로 부여하고 싶네요. 우선 오늘 진행은 요 준거 틀을 작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홍성기 교수께서 짧게 요약을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박병철, 서민규, 그다음에 윤홍준 교수께서 토론문, 질의사항을 다 그냥 이야기하는 걸로 한 다음에 마지막에 다 합쳐서 같이 토론, 질의 갖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홍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준거틀이라고 이 표현이 아주 이렇게 잘 이해가 되는 건 아닌데요. 어떻게 그 지난번 교육위원회 정책연구 좀 지난번에 윤승준 교수께서 말씀하신 그 멤버가 하면서 그냥 준거틀이란 말을 쓰게 됐습니다. 근데 뭐 아주 틀린 건 아니라고 보고요. 이거를 만들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그 2022년 교육위원 정책연구를 하면서 여러 나라의 이제 교양교육 중에서 특히 그 통합 교양교육의 모델을 분석할 때 뭔가 틀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 연구원들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 또 요시다 교수, 일본의 요시다 교수님이 등장하는데, 그 대학가 교양교육이라는 일본에서 상당히 그 중요한 그리고 잘 쓴 책이 있는데, 거기서 교양교육을 분석하는데 4가지 관점을 갖고 했어요. 하나는 목적, 이건 교육 이념이고, 내용, 교육 과정이고, 접속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건 중등교육입니다. 대학 예비 과정이죠. 그 다음에 조직, 네, 예를 들어서 교양교육의 조직 같은 거, 이걸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시대별로 이렇게 분석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1번이지만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이게 4개가 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학
교육 내지는 대학 교양 교육의 내적 요소라고 일단 봅니다. 이거 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별로 그 대학 내적 요소에 집중하기가 조감도 쉽고 또 분석도 굉장히 원활하게 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대학별로 혹은 시대별로 교양 교육을 분석하든 대학 교육을 분석하든 우리가 목적하는 단순히 어느 시대에는 이랬다, 어느 대학은 이렇다라는 거 순전히 그러니까 디스크립티브한 게 아니라 이러한 대학 교육 과정, 이러한 이 시대의 이러한 과정이 과연 잘했냐, 즉 가치 평가가 목적이거든요, 실은.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뭐 역사적 사실을 그냥 나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때 가치 평가라는 게 뭘까요? 네. 그거는 사실은 이 시대에 이러이러한 교육 과정을 만든 것이 과연 의미 있냐? 과연 미래 지향적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제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학의 내적 요소를 갖고 대학을 분석하든 교양교육을 분석하든 원하지 않든 원하든 반드시 외적 환경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해서 내적 요소를 갖고 유시다 교수가 그 일본의 대학과 교양교육을 분석했는데 당연히 그 시대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 시대 얘기가. 그러니까 굳이 비유한다면 대학의 내적 요소가 이런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시대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어라는 일종의 스토리텔링으로 대학을 이렇게 감싼다 그럴까요? 네, 그런 이 주변 그 환경을 묘사하는 방법을 사용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가 주목했던 거는 어떤 시대의 요소들, 측면들 이런 것들은 대학에 반드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큰 정치적 변화, 예를 들어서 뭐 식민지화 됐다라든가 아니면 식민지로부터 독립했다라든가 아니면 민주화가 일어났다든가 이런 이 큰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면 대학 교육 전반에 걸쳐서 큰 변화가 옵니다. 이건 뭐 대학의 역사에서 제가 굳이 일일이 나열할 필요도 없이 그렇거든요. 한국 대학도 마찬가지잖아요. 해방 있고 일본은 전후가 있고 대만은 민주화가 있었고 중국은 개혁 개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북아시아만 봐도 그렇고요. 미국 대학도 이 독립하고 나서 폭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고등교육이나 대학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 쉽게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 경제 활동, 생산 방식 이런 것이 금방 대학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시차를 갖지만 결국은 들어온다는 거죠. 그 엘리어트가 일렉티브로 들어온 것도 19세기 산업혁명이 아주 그 주요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지식 생산의 방법 같은 것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같이 항상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교양교육을 원래 분석하려고 했는데 교양교육은 학부교육의 부분이기 때문에 대학 분석하지 않고 교양교육만 분석한다는 건 어렵거든요. 근데 대학 교육을 분석한다는 건 또 그 시대를 봐야 된다. 이런 점점 이렇게 과제가 늘어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거를 네 이거는 했고요. 그래서 외적 요소를 이제 도입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뭘 갖고 외적 요소를 도입할래 그런 거죠. 무슨 근거로? 그냥 짐작으로? 정치가 영향을 많이 끼치니까, 경제가 영향을 많이 끼치니까 등등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거의 그 어떤 토대로 본 거는 대학의 역사, 고등교육의 역사입니다. 다행히 그 오늘 토론자로 나오신 분들 전부 다가 그 대학의 역사라는 세미나를 하면서 그리스 시대부터 꽤 많이 그 세미나를 했습니다. 벌써 이제 3년 가까이 되는데요.
거기서 발제된 거를 다 좀 추려가지고 한 21개, 물론 이제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만 21개의 에피소드를 뽑아가지고 거기서 과연 어떤 것들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냐를 이렇게 좀 그러니까 추출했다 그럴까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소스는 뭐냐면 이 케임브리지에서 나온 대학의 역사라는 아마 3권인가 4권인가 굉장히 그 유럽에서 공들여서 만든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목차를 보면 그 어떤 시대별로 대학의 역사를 기술할 때 몇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뭐 권력과의 관계라든가 재정이라든가 교육 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수라든가 등등등등. 네. 그거랑 비교를 했습니다. 했더니 대략 맞아요. 네. 그래서 대학의 역사와 중고트과의 관계는 일종의 그 베이스다. 대학의 역사가 베이스고 중고트를 우리가 거기서 뽑아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당신들이 그러면은 대학의 역사 다 봤어? 그렇지 않거든요. 시간이나 뭐 노력이라든가 뭐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로 뭐 인도의 대학이라든가 아랍의 대학 우리가 조금 다루긴 했지만 다 보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학의 역사의 에피소드라는 것은 사실은 네버 엔딩 스토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잠깐 이렇게 보여드린 이 중고틀도 일종의 베타 버전입니다. 제가 그래서 베타맨이라고 오늘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만들어서 뭐 할래 그런 거죠. 오늘 아마 그 토론 내용도 이게 꽤 관련이 되는데요.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교양 교육을 넘어서서 대학 교육, 뭐 학부 교육, 그다음에 그 넘어. 근데 이런 거를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그러냐? 그거죠. 질문은.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의 역사라는 것은 대학 교수들이 제일 관심 없는 분야입니다. 이것은 뭐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외국도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동서양의 교수들이 대학에서 근무하고 일을 하지만 사실은 대학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모릅니다. 왜? 관심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또 오고 뭐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한 것이 이제 이 대학 사회에서 이 대학 구성원들이 교양 교육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고통을 갖고 있잖아요. 뭐 교양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세미나 하면은 오는 사람은 교양 교육 관련자들만 오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사실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네, 더 크게 보면. 그런데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나 대학에서 뭐 몇십 년 일했어. 나 대학이 뭔지 알아. 네.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제가 한국에 사니까 한국 알아. 알죠.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단순히 직접적인 체험을 넘어서서 우리가 역사적 분석이라든가 그것의 본질적인 측면을 볼 때 단순히 직접적인 체험만 갖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계속 추가되는 자료에 불과한 거죠. 해서 많은 경우 보면 그 벤치마킹을 많이 하잖아요. 뭐 혁신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정부에서도 맨날 뭐 벤치마킹 하는데 그거는 사실 뭐 어떤 거를 갖고 우리가 대학을 혁신하고 개혁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타 대학의 벤치마킹하는 그 모델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 시대 상황에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대응해서 나온 거거든요. 결국은 그걸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대학의 중고틀 베타 버전이고 사실은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거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될지 저한테 질문하면 뭐 저도 뭐 이거 이렇게 쓰면 돼라고 말을 하기는 어려워요. 이건 더 연구해야 될 분야. 그러나 오늘 뭐 토론에 나오겠지만 필요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분 토론자 의견들을 다 들은 다음에 질문을 제가 정리해보니까 질문은 사실은 2개밖에 안 돼요.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들이 다 같아서. 그래서 박경철 교수님. 네. 네, 준비된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외적 요소를 표로 구성한 것은 대학 교육을 바라보는 하나의 체계화된 시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내적 외적 요소에 대한
분석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러한 요소의 경중이 동등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학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외적 요소들 중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적 요소인 듯하기 때문입니다. 이념과 교육 내용이 대학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내적인 요소들의 대부분은 사회 경제적인 변화라는 외적 요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현실을 보나 대학의 역사에서 과거 대학의 상황을 보나 사회 경제적 변화가 대학의 설립에서부터 누가 가르칠 것이며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학의 예를 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국 최초의 대학인 하버드는 설립 당시부터 사기업, 프라이빗 코퍼레이션이죠. 형태로 시작하였습니다. 마치 주식회사처럼 총장과 펠로우, 그 다음에 재무 담당자들 7명으로 구성된 운영 조직이었습니다. 심지어 총장을 뜻하는 프레지던트라는 말은 미국에서 대통령이나 기업 회장이라는 의미를 갖기는 해도 하버드가 모델로 삼은 영국 대학 시스템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용어입니다. 미국 헌법 어디에도 교육에 대한 단서 조항이 없습니다.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제임스 메디슨과 같이 초기의 미국 대통령들은 미국의 국립대학을 설립하고자 노력을 했지만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건국 초기부터 강력한 중앙정부의 아이디어에 대해 불신이 매우 컸던 미국의 특수성이 결국 국립대학조차 무산시킨 것입니다. 19세기 초에는 국립대학 설립을 위한 법안이 의회에 상정되기도 했는데 하원에서 부결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미국은 초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운영 방식은 기업처럼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학이 설립 이념은 진리를 뜻하는 베리타스, 빛과 진리를 하버드가 그렇고요. 빛과 진리를 뜻하는 룩스 앳 베리타스 예일 대학이고요. 신안의 희망을 뜻하는 인데오 스페라무스 브라운 대학의 이념인데요. 등과 같이 보편적 진리 탐구 또는 종교적 신앙과 관련된 것들이 주종을 이룬다고 해도 그러한 이념 역시 초기 미국 대학 설립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하버드와 예일 졸업생의 절반 정도는 성직자로 진출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비율은 빠르게 감소했으며 유럽의 여느 대학의 역사에서 보듯이 사회가 요구하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변마해 갔습니다. 그러나 유럽과 비교할 때 미국 대학의 경쟁력은 적어도 남북전쟁 이전까지는 무시해도 될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난 후 미국 대학이 규모를 키우고 20세기 초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니기 시작하게 되는 데는 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산업혁명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전쟁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산업혁명을 꼽을 수 있고 오늘날 미국의 주요 주립대학이 모습을 갖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몰일법 역시 유럽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에 대한 미국 고등교육의 대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국 대학의 특징을 규정하는 한 이론인 아카데믹 캐피털리즘을 통해서도 우리는 사회경제적인 요소가 얼마나 크게 대학의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이 주장하듯이 지식 기반 경제 사회에서의 지식은 예전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이 되었는데 이는 지식을 생산해내는 대학들이 갑자기 글로벌 마켓에서 사고 팔고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세기의 대학은 마치 시장처럼 움직이며 교수는 국가 보조금을 받는 기업가가 되어 공공부문에서 자본가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어쩌면 교양교육 비교 분석의 핵심 요소들과 준거 틀에 관한 연구에서 제시된 대학의 이념은 불변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도전적 과제를 제시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내적 요소에 해당하는 가르치고 연구하고 봉사하는 교수의 핵심 영역 전부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의미합니다. 전공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연구비 수준은 교수들 간에 큰 압박이 되어 왔습니다. 미국에서 연구비의 소스는 국가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건국 초기 분위기가 사회의 전 분야에서 강력한 중앙정부의 통제로부터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었고 대학도 예외는 아니었지만 정부가 대학을 직접 통제하지 않을 뿐 미국의 과학자들이 순수한 학문적 동기에 의해 연구 주제를 정하고 연구비를 수주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인 일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정부와 민간 기업에서 군수 산업과 관련된 연구에 엄청난 연구비가 투입되고 있는 것 역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에 21세기는 두뇌 연구의 시대가 될 것이라며 뇌과학 연구자 100여 명을 백악관에 초대해서 NIH 국립보건원, NSF 국립과학재단 그리고 다르파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을 통해서 12년간 연구비를 지원하겠다는 연설과 함께 행사를 가진 것 또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2014년에 투입한 예산만 1억 불, 지금 1,300대 1로 계산하면 1,300억 불이겠죠. 1,300억 원이겠죠. 1년 동안 이 해당 분야에 투입된 예산이요. 이처럼 국가가 생각한 중요한 주제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대학을 이끌어 간다고 볼 수 있겠죠. 이처럼 대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중에 단연 외적인 요소가 내적 요소를 압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요소들을 고려할 때 처음에 제시한 그 표에 나타난 내적 요소, 외적 요소와 같은 평면적 분석 이상의 구조적 매핑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서민규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홍성기 교수님께서 연구에 대한 요약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박병철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대학을 규정하고 대학을 또 비교 분석하고 또 특히 이제 대학 내에서 이제 교양 교육을 이제 비교 분석하는 과정에서 저는 내부적 요인의 중요성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당연히 이 외부적 요인들이 절대적으로 이 내부적 요인과 그리고 지금의 대학, 특히 한국 대학의 현실을 규정하는 것은 너무나 지금 굉장히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는 이제 대학이라는 것 자체를 어떤 인력 양성 기관 정도로만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대학의 내부적인 요인과 그리고 그 내부적인 요인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어떤 이념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들이 이 비교 분석의 틀에서 더욱 강조돼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부적인 요인을 결정하는 것도 사실은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이제 사회 진출을 한 사람들이 외부적 요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부적 요인이 외부적 요인에 인과관계를 갖는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비교 분석의 틀 내에서 대학의 역할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윤승준 교수님께서 유럽 대학의 모델들을 설명하고 발표해 주셨는데, 그 속에서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대학에서 배출되는 우리 인재들이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놓치지 않고 그 교육 과정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봐서 대학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것도 비교 분석의 틀 속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것은 홍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당연히 이제 대학이라는 이 역사를 보면은 그 당시의 사회 수요의 변화와 그 다음에 대학의 이념을 지켜가는 것 사이에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교양 교육에 있어서는 자유학예 또는 자유교육의 강화와 사회 수요 변화에 대한 대학의 대응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 변함없는 과제라고 이렇게 연구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교육의 강화라는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이제 오늘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특히 이제 통합 교양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어떤 사회적인 수요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전공 교육은 이제 직업 교육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교양 교육, 이제 자유 교육을 지향하는 교양 교육의 측면에서는 이제 대학 너머의 삶 또는 대학 이후의 삶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연구의 내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점을 보면서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대학생들의 어떤 대학 너머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한국 대학생들이 처한 어떤 실존적인 삶에 대해서 너무 좀 그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청년 세대들이 생각하는 대학 너머의 삶의 중요한 주제들을 한번 제가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빈부격차, 그다음에 뭐 젠더 갈등과 같은 각종 갈등 혐오, 그다음에 양극화, 수도권 지방, 그다음에 뭐 자살률, 세계 1위의 자살률, 그다음 비혼, 비연애, 비출산, 그다음 마약, 불투명한 미래 진로,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한국에서의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실존적인 삶, 대학 너머의 삶의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러한 주제들이 교양교육, 통합적 교양교육에서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그 유럽 대학의 사례에서 저는 좀 많이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을 굉장히 많이 또 하고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 이제 협업 역량하고도 관련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지점이 대학생들이 처한 대학 너머의 삶과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문제를 찾아야 되고 그 문제를 찾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이 처한 실존적 삶과 관련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대학의 비교 분석하고 대학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것들을 정책을 추진해 나갈 때 반영이 반드시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홍성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윤승준 교수님 다음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쉽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 그 큰 틀에서 이 대학의 준거 틀 교양교육의 비교 분석을 위한 핵심 요소들하고 준거 틀에 대한 것을 도출해내신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일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입장이 저도 이제 지리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두 가지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우선 그 선생님께서 이제 이 틀을 만드시면서 하신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학이 사회적인 수요 충족에 몰두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대학은 아우라를 잃어갈 뿐만 아니라 어떤 외부의 어떤 그런 경쟁에서 밀려서 위기에 빠지고 말게 된다. 이렇게 결론을 도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 요구, 수요에 몰두하기보다는 내적인 어떤 요소하고 외적인 요소의 균형을 잘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적, 외적 요인을 함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그 외적 수요에 충족하는 전공 교육과 함께 내적 대학의 이념에 충실한 교양교육의 설 자리를 확보하시려고 했던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실제 대학에서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교양교육을 바라보는 인식은 상당히 그 한쪽으로 편향돼 있고 왜곡돼 있고 부정적인 인식이 편만해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 또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역시 그렇고 또 교수들한테 물어봐도 역시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이유는 보다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또 아무리 전공과 직업
일자리 어떤 일치도가 높지 않다고 해도 그것을 전공 교육에 집중된 대학 교육의 탓이라고 불평을 하지 않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설령 일치하지 않는 일자리에 종사한다 할지라도 전공 교육 받은 덕분에 그나마 이것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전공 교수들은 일치도가 높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더 전공 교육을 강화하고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학 구성원들의 인식이 이렇다고 한다면 현재 대학 교육이 전공 집중으로 되어 있는 현 상황 자체가 정말 잘못되어 있는 것인가? 이런 의미를 또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뭐 저도 동의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떤 답변을 드려야 될지 궁금해서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대학의 그 기나긴 역사를 살펴보시면서 사실은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그 밑에서 그 역사가 변하는 과정,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상당히 어려운 굴곡들을 거쳐오면서 대학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아마 한국 대학이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도 대단히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어려운 무게, 그 커다란 짐을 짊어지고 있는 교수님들, 구성원들이 사실은 이 큰 물줄기 속에서 보면 잘 읽혀지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국 대학이 위기 속에 있다고 하는데 그 위기 속에서 교양교육은 더 큰 위기에 있다고 하는데 그런 외적 요인 속에서 교양교육이 제자리를 찾으려면 그걸 발버둥 치고 있는 교수님들을 얼마나 이 대학에 준 것들이 담아낼 수 있을까. 예컨대 기본역량 진단이 사라진 이후에 그 대학 평가, 고등교육 기관 평가 인증 제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요건들, 예컨대 필수하고 선택의 어떤 그런 기준들, 저희는 선택적 필수를 선택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편람에서는 그것도 필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로 활용되게 되면 대학에서 다양한 영역을 고루 배워야 한다는 교양교육의 기본적인 취지, 교양교육은 폭넓은 교육을 해야 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취지가 오히려 그것을 필수로 규정하면서 그런 교육을 줄여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교양교육의 설 자리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기울여왔던 교수님의 설 자리는 더 비좁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황을 고려하면 대학의 역사라고 하는 큰 물줄기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담길 수 있을까. 어찌 보면 첫 번째 질문이나 두 번째 질문 다 사실은 대학의 역사를 이해하는, 대학을 이해하는 어떤 준거 틀에서 대학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문제는 좀 간과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예, 세 분 토론자들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감히 세 분의 질문하셨던 걸 정리해서 그냥 한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거기 홍 교수님이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는 앞으로 계속 우리 교기원이나 교양학계에서 고민하고 또 보완해야 될 거라. 첫 번째 질의는 윤석준 선생님이 지금 막 해주신 역사적으로 보나 대한민국 현실을 보나 외부적 요인이 현재 교양교육의 현장에 있는 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흔들고 있는 게 맞는데 이 중구틀이 잘 쓰이려면 이거 어떻게 더 보완되면 좋을까? 일부 답은 주셨어요. 구체적이지 않지만 더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평면적인 걸 입체적으로 구성하자는 박쌤 말씀이 있었고 서민규 교수님은 좀 특이하게 외부 요인을 다시 내부적으로 소화시켜서 영국화 교육을 더 강화해서 내부적으로 역량을 더 키워서 전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답을 내자 하는 건데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윤승준 교수님이 첫 번째 질문해 주신 학교든 대학 당국들이 대학 교육을 직업 교육의 일환으로만 전공에 매몰돼 있는데 이 벽을 어떻게 하면 잘 깰 수 있을까? 그게 준거 틀에도 좀 포함될 수 있게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까? 이렇게 두 개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오늘 그 질문 주신 거는 저는 어떤 면에서는 다 인정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하나가 뭐 그냥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 체험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아주 귀중한 질문들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테크니컬하게 몇 가지 개념 같은 것만 조금 더 설명하고 오늘 우리 박희민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부 요인이 내부 요인을 흔들 때, 뭐 우리 아주 쉽게 말하죠. 그 중거 틀에 맨 처음에 나온 거 권력과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대학이 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거죠. 왜 권력이 이 대학을 흔들라 그럴까? 그거는 그 서민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도 연관이 됩니다. 외적 요인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적 요인도 중요하다. 만약에 대학이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없다면 왜 외부 권력이 대학에 개입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그 외적 요소에 대한 내적 요소의 대항이라는 말을 제가 이 대학이 갖는 영향력을 과소평가한 게 아니라 아마도 제가 항상 을의 위치에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대학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개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아까 서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호 인과적 관계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거는 이 박병철 교수님께서 이제 그 사회 뭐 경제 사회적인 요인이 외적 요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저는 그 비중은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왜 그러면 대학이 기업과 다른 점이 뭘까? 기업도 이 사회적 수요에 맞추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고등교육 전 역사를 보면 지식 생산 자체에 어떻게 보면 대학에 상당히 중요한 그 이념 중에 일부가 들어있다고 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그거는 우리가 논증을 하잖아요. 뭐 논리적으로 어떤 질문이 있으면 왜 그래? 그 정말이야? 정당성 있어? 진리야? 이런 질문 자체는 언어에 내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이 사실은 대학의 역사를 좀 크게 보면 관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 어떤 질문은 굉장히 이 사회적 수요와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끊이지 않고 온 것은 단순히 뭐 베리타스라든가 뭐 이런 개념이 굉장히 멋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식 자체에 내재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이 흔들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양쪽을 다 봐야 되는 게 애꾸눈이 아니라 이 대학이 이 단기적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살아나려면 이거 없으면 그냥 아우라가 사라지거든요. 외부의 경쟁 기관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 왜냐하면 왜 정부나 다른 외부 권력이 대학을 흔들려고 그러겠어요? 대학의 권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로지.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그 박병철 교수님이 연구비 얘기도 하셨지만 대한민국 같은 경우 지금 R&D 예산이 이 기업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국가 지원이라든가 대학 내부의 연구비에 아마 한 4대 1에서 4.5대 1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그 단순히 그 뭐 연구비라든가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대학의 그 어떤 변하지 않는 그 대학의 이념은 변합니다만 이념 중에 어떤 부분은 잘 안 변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전공. 네, 그렇죠. 그 윤순희 교수께서도 굉장히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중고틀 그 뭐 아름다운 얘기 같은데 실은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그거 대학의 역사에서 뭐 추출한 거 그것이 미래에 적용될까?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사실 시대 계속 변하죠. 그런데 중고틀에 보면은 시대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잖아요. 시대의 변화에 대응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거는 하나의 구조예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변하지 않는 제가 뭐 불변이라고까지 이렇게 강조하고 싶지는 않지만 거의 불변에 가까운 요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랬고요. 또 그 전공과의 관계에서 제가 사실은 그 전공과 업무 연계성이 한국 굉장히 낮다. 근데 한국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일본도 그렇고 네, 미국도 그렇습니다. 창파왕자 3번인가요? 그때 일본의 가네코 교수가
일본이 낮은 전공 업무, 특히 공대 같은 경우를 얘기하면서 교양교육 강조를 안 했어요. 똑같습니다. 그분의 대안은 뭐냐면 그 역량 기반 교육이고, 또 하나는 전공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배우는 거, 그 내용이 아니라 그 토론 과정, 그런 거에서 사회 진출했을 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저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전공이 오로지 전공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공 이외의 다른 영역에서 쓸모가 있을 수 있다. 그걸 제가 절대로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비판적 사고가 뭐 교양교육에 오로지 가져 있다는 거는 그거는 역사적으로 틀린 얘기거든요. 그러나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 낮은 전공 업무 연계성은요, 지금은 이건 구조적 변화예요. 뭐 전공 더 가르쳐서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아주 큰 변화이기 때문에 이건 뭐 전공 교육 더 아니에요. 그렇다면 학부 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뭘 가르칠까, 어떤 비율로 어떤 리소스를 어떻게 분배할까라는 문제에서 이거는 터프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만 우리가 교양교육이 대안이야? 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게 있어요. 교양교육 그렇게 잘하고 있니? 근데 그거는 또 우리로서 할 말이 많죠. 리소스 하나도 없는 거 아니면 아주 적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때 뭘 갖고 얘기하겠습니까? 권력이 이 대학을 흔들고 이 전공이 이 교양교육을 흔들 때 뭘 갖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네. 그 학령 인구 감소도 얘기했지만 그걸 교양교육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다만 그런 이 학생들을 잡으려고 경쟁했던 시대는 지금만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그래도 뭐 100% 서바이벌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50% 정도는 신경 쓸 수 있어. 제가 볼 때 지금 한국의 한 개 대학이 지금 방식으로 가면 저는 전면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볼 때는 뭐 이 준거틀이라는 것이 쓸모없지는 않다. 그래도 그걸 앞으로 개발해야 되고 더 활용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많이 모자란다 이런 면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뭐 그런 정도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 주제는 사실은 밤을 새워 이야기해도 끝이 없는 거고 우리가 사실 계속 고민해야 될 주제들인데 시간 관계상 오늘 마치기로 하고요. 부탁드리건데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교기원도 끊임없이 이 문제는 계속 추적해 주시고, 우리 홍 교수님도 이제 프로토타입 만드셨으니까 1.0, 2.0, 3.0 자꾸 업그레이드 해 주셔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또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